하얼빈역 세발의 총성, 한국인이 몰랐던 안중근의 마지막 선택. 하얼빈역에 울려 퍼진 세발의 총성.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어난 단 3초간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9시 40분 기차역 플랫폼에는 러시아 재무장관을 마중 나온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청년이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브라우닝 권총을 쥐고 있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렸고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안중근. 31살 대한제국의 의병 참모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안중근, 정말 그가 전부였을까요? 제가 깊이 들여다본 안중근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했고, 그가 마지막 남긴 말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망양반 집안의 맏아들, 그러나 몰락한 조국.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양반가였지만 그가 태어난 시대는 이미 조선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안중근이 자라던 25년간 조선은 일본, 청나라, 러시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후는 당시로서는 매우 개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고 아들에게 총을 쏘는 법, 말을 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의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남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안중근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청년 안중근, 사업가가 되다. 사실 안중근은 처음부터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 석탄 사업과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국을 구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경제와 교육에서 나온다. 그가 세운 학교 삼흥학교는 황해도 일대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능약이 체결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장사가 무슨 소용인가. 안중근은 26살에 사업을 정리하고 의병에 투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막 국내 진공작전, 그리고 단지동맹. 1907년 안중근은 연해주로 넘어가 의병부대를 조직합니다. 당시 연해주에는 수천 명의 조선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안중근은 참모중장이라는 직책을 맡았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무기는 부족했고 러시아 관원의 감시는 삼엄했으며 무엇보다 일본군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908년 7월 안중근이 이끈 의병부대는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입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안중근은 동료 11명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총으로는 이길 수 없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오? 그때 안중근이 꺼낸 것은 칼 한 자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지를 끊어 피로 맹세합시다. 대한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단지동맹. 11명의 청년들은 왼손 약지 1000마디를 잘라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 적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던 건 그들이 단순히 격분한 게 아니라 냉철하게 전략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 침략의 원흉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원흉의 이름은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침략의 설계자. 여기서 잠깐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이자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선에 한 일은 단순한 정치적 야욕을 넘어섰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 강제 체결, 1907년 고종 황제 강제 퇴위, 1909년 대한제국 사법권 경찰권 박탈.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다.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오만함이 안중근의 총구를 겨누게 만들었습니다. 하얼빈행 계획. 1909년 10월 중순 안중근은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10월 26일 하얼빈역에 도착한다. 안중근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동지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하얼빈으로 향했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암살만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체포될 것을 예상했고 재판정에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할 논리와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적이 아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적장을 처단하는 것이다. 그의 주머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이건 단순한 의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쟁 행위였습니다. 산막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의 아침. 자,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3초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하얼빈역은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를 마중 나온 각국 외교관과 경호원들로 붐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검은 연미복 차림으로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갔습니다. 안중근은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벨기에제 7연발 브라우닝 M1900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뛰었을까요? 손이 떨렸을까요? 제가 당시 기록을 보니 안중근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30분 이토가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며 플랫폼 중앙에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중근이 뛰쳐나왔습니다. 탕, 탕, 탕. 단 3발. 첫 번째 탄환은 이토의 가슴을 관통했고 두 번째는 복부를, 세 번째는 옆에 있던 수행원을 맞췄습니다. 이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안중근은 권총을 들어올린 채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꾀리어 우라. 거대한 만세. 그리고는 조용히 체포되었습니다. 도적이 아니다. 전쟁 포로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경찰이 달려들었고 일본 측 인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안중근은 체포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나는 도적이 아니다. 나는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는 명함을 건넸고 러시아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일본 측은 즉시 안중근을 범죄자로 규정하려 했지만 안중근은 끝까지 반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침략의 원흉이다. 나는 그를 처단했을 뿐 살인을 한 게 아니다. 사실 이 논리는 당시 국제법상으로도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였고 안중근은 그 국가의 군인 신분이었으며 이토는 적국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순 감옥 6개월간의 재판. 안중근은 중국 위순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909년 11월부터 1910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판 기록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건 안중근이 단순히 항변만 한 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관여, 고종 황제 폐위 강요, 을사능약 강제 체결, 무고한 조선인 학살, 조선의 주권 박탈, 동양 평화 파괴. 안중근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토를 처단하지 않았다면 동양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을 것이다.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해 그를 죽였다. 일본 판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 안중근은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막 사형수가 남긴 200여 점의 유무. 사형 선고 후 안중근에게는 약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안중근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경천, 하늘을 공경하라.
안중근은 감옥에서 약 200여 점의 유묵을 남겼습니다. 그 글씨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묵들을 보면서 느낀 건 안중근이 단순히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후세에게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동양평화론, 미완성 유고. 그리고 안중근은 마지막 작업에 착수합니다. 동양평화론. 한국, 중국, 일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책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세 나라가 군사동맹을 맺고 공동은행과 공동화폐를 만든다면 서양 열강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10년 사형수 감방에서 그는 이미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위순 감옥 형장 안중근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의연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나이 32세.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안중근은 마지막 순간까지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교수대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몸은 비록 죽지만 대한독립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전 10시 12분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안중근의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안중근이 없었다면? 여러분, 만약 안중근이 그날 총을 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본의 침략은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의거는 전 세계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렸고 이후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채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 한 사람의 죽음이 수천 명의 독립운동가를 깨웠다. 그리고 안중근이 남긴 동양평화론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안중근은 100년 전에 이미 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31살의 청년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후세에게 남기는 메시지였으며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